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릉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능이 선조 임금의 능인 목릉이 되겠고요. 그 앞에 정자각과 비각이 있고요. 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각시붓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 목릉은 그 어떤 조선왕조의 왕릉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과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목릉의 위치는 동군릉 중에서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의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릉은 선조 임금과 그의 원비였던 의인왕후 그리고 계비였던 임모왕후가 한 동산 내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점에서 같은 합장된 무덤은 아닙니다만 각각의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동원 이강형의 대표적인 왕릉이 바로 이 목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동군릉에서도 가장 안쪽에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일반적으로 건원릉까지 사람들이 오지만 거기서 꺾어져 들어온 이 목릉까지는 잘 오지 않다 보니까 생태적으로도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목릉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원릉에서 왼편에 두 번째 언덕에 선조, 세 번째 언덕에 의인왕후, 다섯 번째 언덕에 임모왕후가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홍살문은 하나뿐이어서 바로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게 이 홍살문이 들어와서 바로 직각으로 꺾여 정자각 다음에 선조의 무덤이, 그리고 일종의 신로들이 각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서 능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붓꽃이 화려하게 펴 있는 것을 배경으로 바로 정자각과 왼편에 선조의 무덤, 오른편에 그의 원비였던 의인 왕후의 능, 그리고 여기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오른편 쪽으로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임목 왕후의 능이 이렇게 한 바운다리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동원 이강릉이라고 하겠고요. 제일 먼저는 의인왕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릉이 처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능호는 유릉이었고요. 나중에 1630년에 선조의 목릉이 이곳으로 다시 천장을 해오게 되면서 이 유릉도 목릉으로 이름이 합쳐지게 된 것이고요. 그 뒤에 1932년에 임모강후 김씨가 이곳에 모셔지면서 처음에 능호는 해릉이었다가 다음 목릉으로 나중에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님의 경우는 원비와 이렇게 합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누가 먼저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뀝니다만 원비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자기 부인의 묘를 정하면서 임금도 뭐 곁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터를 잡아놓는 경우는 합장이 될 테고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 사실 확률이 높은 것은 계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모왕후처럼 이렇게 계비의 경우로 자기 남편과 가까이 묻힐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경우처럼 원비와 함께 모셔져 있는 자기 남편의 무덤 곁에 묘를 쓰는 경우가 첫 번째일 경우고요. 아니면 아예 남편의 묘만 파와서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바로 이 문정왕후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장경왕후 모셔져 있던 희릉에서 천장을 해가지고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정릉으로 이렇게 이장을 했었는데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것에서 물이 난다고 해서 오늘날 결국 선수촌이 있는 태릉에 이렇게 모셔지게 된 문정왕후의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살문을 거쳐서 각을 꺾어서 정자각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세 분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조선국이라고 하는 명칭 다음에 선조대왕 목릉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왕후 부중강,
가운데 언덕에 못 서 있다는 얘기고요. 임목왕후 부좌강. 자, 선조 임금의 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저 왼편 쪽에 언덕에 임목왕후의 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다포 양식의 화려한 정자각 뒤편으로 선조 임금의 무덤이, 오른편으로는 인후왕후의 능이, 또 한편으로는 임목왕후의 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임진왜란을 겪었던 이런 엄청난 전란을 겪고 난 시기에 만들어진 왕릉 쳐놓고는 너무나 성물들이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는 걸 통해서, 야, 이 선조 시절이 이렇게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왕릉은 저렇게 잘 치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흔히 선조에 대해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의 가장 쫌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중에 백성을 버리고 파천을 했다는 거죠. 전후 복구 과정이나 또 전쟁에 공을 치하는 과정도 또한 공정하지 못했고, 명나라에 늘 눈치 보고 대신들에 휘둘렸고, 이순신을 그토록, 성공 이순신을 그토록 시기했던 왕이기도 하고, 세자 책봉을 계속 번복하면서 끝까지 자기에 대한 충성을 확인했던 이런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정적인 평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드라마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오해하기 쉬운 것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이 픽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라를 움직였던 임금님이 오늘의 나보다 덜 똑똑하거나 결국 미친 분들이 아니라는 게 팩트인데, 이거를 자꾸 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선조 임금의 치적을 공정하게 바라보게 되면 40여 년간의 타고난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인재 발굴과 정세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든지 양전사업과 같은 전후 뒤처리와 수의법의 시행 등, 사실 그 뒤를 이었던 광해군의 비견에서도 훨씬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은 이런 드라마의 힘이 아닐까도 싶고요. 또 하나 정말 어떤 선조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오늘날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당시 살았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정보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아이고 이게 무식한 놈들이라고 평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선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거는 선조가 후궁계통으로는 처음 즉위함으로써 결국 정통성이 역대 임금에 비해서 부족하게 출발했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중종이 차남으로서 13대 왕이 되었던 것이 명종인데, 명종은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재위기간 22년 동안에 부인을 딱 한 분만 두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출도 적어서 순애세자 딱 한 분 뿌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애세자가 13살의 어린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정비소생의 자식도 없었고 뭐 계비 자체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결국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결정되게 된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 중종의 후궁이었던 창빈안씨 소생의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했으니 이게 바로 선조 임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순조는 후비 소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첫 번째 임금이 되었는데, 이건 뭐 선조의 잘못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10대쯤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생물학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조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 1대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를 거쳐서 선조는 9대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14대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분은 9대째 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경우도 양자를 들이거나 하지 않고서는 대를 잇기 어려운 시기에
바로 선조 임금이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조 임금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당대의 사림들의 시각은 이 선조 시대를 대단히 성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목릉의 성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다 이 시기에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황인이, 이윈이, 유성룡, 정철, 이양복 같은 분들이. 특히 이 시기에 와서 4차례 사화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던 살인파들이 대거 득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통성이 약했던 선조다 보니까 훈구보다는 이 원칙론을 앞세우는 살인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성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선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정통성을 두고 결국 선조 이후에 예속 논쟁이 거듭 일어나면서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런 예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강조됨으로써 조선 후기의 이런 국가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현실 감각이 떨어진 점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조에 대한 평가와 명칭 자체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마련이었으니 당연히 명종의 뒤를 이었던 아버지가 왕인 경우는 자식도 왕이 되는 경우는 종을 붙이는 게 원칙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해군이 자기 아버지의 격을 높여서 조가 종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격을 높이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광해군은 적자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었죠. 사실 적자는 정비소생으로는 계비이긴 하도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목왕후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있었고요. 형인 임해군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도 장자도 아닌 그런 정통성의 부족이 선조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좀 아버지를 격상시킴으로써 자기를 내세우겠다는 허세 때문에 선조로 이렇게 묘호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의 묘자리도 한 차례 천장을 하게 되었으니 원래 자리는 지금 헌종의 묘인 경릉자리였던 것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 이유도 인조 반정 이후에 그곳이 뭐 장마만 지면 물이 샘솟한다고 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그 앞때인 광해군 때 이루어졌던 것들은 다 뒤집으려고 하는 속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능으로 옮기려고 파보니까 땅이 뽀송뽀송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전장을 했다는 점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선조에 대한 평가를 담은 가장 중요한 기록이 바로 실록이 되겠는데요. 이 선조실록이 잘못됐다고 해서 선조수정실록이 다시 또 편찬되었다는 점입니다. 감사한 것은 선조실록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선조실록은 당연히 광해군의 당시에 북인들이 득세했을 때 편찬된 사서가 되겠고요. 선조 수정실록은 인조 반정 이후에 편찬이 된 것이다 보니까 선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선조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사뭇 이렇게 엇갈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억울하게도 이 선조에 대한 평가 때문인지 선조의 무덤인 목릉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목릉에 대해서, 선조 대왕의 능묘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